자, 그럼 24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강이 주택의 여가정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요거는 27회 때 나왔었는데요. 자, 우리가 24강입니다. 주택의 여가정이에요. 주택시장의 여가정. 그래서 제목이 우리가 주택시장 여가정이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 문제 정도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 여가가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순환가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가에 대한 상향여가와 하향여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한 다음에 앞쪽에서 제가 보조정책이 안 하는 파트가 있죠. 그걸 연결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요번에 나왔던 게 주거분리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조세정책 하면서 정책 파트를 이제 마무리하고 투자 파트로 갈 텐데요. 주택의 여가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상향여가와 하향여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본다면, 자, 우리가 주택이라는 자체는, 자, 이렇게 해서 새 주택은 별이 빛나고요. 자, 헌주택은 금이 많이 갔습니다. 자, 이걸 고가주택이라고 하고요. 고도층에 사는 상위 계층이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나야 되니까 금이 많이 갔습니다. 저가주택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하위 계층이라고 봐봐요. 소득의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여가가정인데요. 자, 필터링이라고 하고 내려가는 것을 다운, 하향여가라고 하고요. 자, 올라가는 것을 상향여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 바꿔서 나왔었는데, 자, 갑니다. 자, 하향여가가 된다는 얘기는, 자, 고가주택의 갑돌이가 우리가 주거분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주택이 금이 갔어요. 그럼 금이 간 상태에서 대저수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떠나고 이거를 저소득층한테 팔거든요. 그래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향여가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하향여가라는 자체에서 상향여가가 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저소득층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개량하는데 개량 비용보다 주택 가치가 상승한다면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해요. 그럼 업이 되니까 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고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순환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는 것을 이 필터링 다운이라고 하고요. 올라가는 걸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지역이 막 재개발, 재건축하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업그레이드 한다잖아요. 업 올라가니까 상향이고 내려가는 하향이다. 상위 계층, 하위 계층 내려가면 하향, 하위 계층, 상위 계층 올라가면 상향이다. 이렇게 해서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주택의 소득의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여가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향은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고 상향은 하위 계층 사용하는 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상향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은 안 썼죠. 저가주택 수요가 이제 감소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가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에서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한다고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쪽에서 임대료 보조 정책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저가주택이 됐다는 것은 자, 불량주택이 돼서 나중에 불량주택을 배우겠지만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부가. 임대료 보조해 주겠죠.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단기는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가격만 상승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장기는 공급이 가능해서 저가주택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저가주택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에서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저가주택이라는 자체,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한다는 것은 자, 저가주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래 못 가니까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저가주택 신축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안 좋단 말이야. 그럼 고가주택을 받아먹으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하게 되면은 자, 하향여가가 발생을 합니다. 하향여가가. 그럼 하향여가가 돼서 두채가 내려와 버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한 것은 하향여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고가주택에 대한 공급이 원래 10채였는데 두 채가 내려오니까 8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저가주택 공급이 감소하다 보니까 단기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두 채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똑같이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장기에서는 공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착공량을 증가시켜요. 고가주택에 그럼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을 증가시켜서 고가주택에 대한 신축을 공급을 이제 착공량을 증가시키게 된다면 이 공급은 늘어나지만은 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비용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 뭘 늘리냐면 일단은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하면 하향여가 발생을 해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저가주택 공급량은 기존주택에 대한 받아먹기 때문에 저량에 대한 공급이죠. 이거는 우리가 벽돌이 위에서 쌓이게 되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증가해요. 근데 고가주택은 무조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생산 비용에 따라 틀리죠. 지역지구제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읽어볼게요. 저축의 인구가 증가하고 저축에 대한 주택보증을 지급하면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합니다. 단기는 공급이 안 되니까 임대료가 상승하고 고가주택 저주택에 제공하는 하향여가 발생을 해요. 그럼 저가주택량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고가주택 공급은 신규로 건설하지만 저가주택은 고가주택 하향여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존의 공급이거든요. 저량 공급이에요.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저가주택에 전환되는 시장에서 고가주택의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단기에는 또 임대료가 상승하게 돼서 주택 건설업자가 가동률을 증가시켜 장기는 시장 진입을 해서 시장 진입은 장기가 가능하죠. 지역지구처럼 유리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지구제에서는요,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증가한 상태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틀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두 채를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비용에 따라 틀리겠죠. 그럼 비용이 일정하다. 그러면 예전처럼 딱 두 채만 만들죠. 그래서 공급곡선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가격도 공급량과 임대료를 원래 수준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공급곡선 우측으로 이동해서 공급을 늘리긴 하는데 두 채 딱 지니까 원래대로 간다는 거죠. 근데 비용이 일정하지 않고 착공에 따라 증가합니다. 그럼 비용 증가하면 두 채가 짓는 게 아니라 한 채만 짓거든요. 그럼 우리가 10채가 아니라 9채로 고가주택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균형임들이 원래 수준보다 높은 선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고가주택량은 원래 수준보다 감소하겠죠. 9채로. 그러면 저가주택량은 원래 수준보다 많아지지만 내려왔으니까 건축비가 일정한 경우보다는 좀 적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쪽에서 제가 조금 안 했던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지만은 225페이지에 제가 이걸 여기서 하려고 안 했어요. 그럼 거기 가시면은 자, 우리가 효과에 지금 저가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저가 임대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서 신축을 제한하면 그것도 하향여가 합니다. 저가주택 임대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정부의 제한이 강할수록 많은 양의 저가주택 하향여가 된다는 거죠. 비용 일정일 때는 딱 두 채만 짓죠, 위에가. 그러다 보니까 저가주택량은 무조건 증가하나 고가주택량은 정과 동일하고 자, 원래대로 회계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요번에 주거분리라는 게 나왔어요. 자,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자, 미리 간다면 얘가 불량주택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라는 자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자,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 불량주택에 대해서 저소득층들이 불량주택을 샀다는 자체는 소득이 낮아서 산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원해서 샀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된 거죠. 그래서 절대 그 원인이 시장의 실패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원인은 저소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된 겁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결과죠. 결과.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됐기 때문에 저소득이 원인입니다. 그럼 대책은 철거하면 안 되죠. 철거하면 갈 데가 없어요. 뭐 서울은 서울역 간다 그러고 그럼 철거하지 말고 실질 소득을 높여줘서 금 좀 덜 간 데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철거라는 대신 실질 소득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좀 덜 간 데로 가면 철거하면 되겠죠. 불량주택은 하향여가에 발생하는 불량주택의 저가주택의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자원 효율적 배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소득 문제죠. 오른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해놨습니다. 자, 불량주택은 그 자체의 그 주택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소득 문제다. 그럼 하향여가 된 저소득층 산물인 소득 문제로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보면
우리가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가 정치적과 경제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용하는 게 경제적이고요. 저소득층이 정치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했다는 것은 자, 당연히 시장 실패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량주택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철거는 근본적인 정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소득을 향상시키죠. 그래서 불량주택은 일정 수준 미달되는 주택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구나 쾌적하고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자 싶은데 소득이 낮아서 주거환경이 나쁜 주택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단지 불량주택에 산다는 것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의 슬럼과 같은 불량주택 밀집촌의 형성은 더욱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거분리라는 자체가 요즘은 좀 잘 뜹니다. 여가가정이라는 걸로 우리가 주거분리라는 거와 주거분리와 여가정이라 해서 이제 보는데요. 주거분리가 나타나요. 주거분리라는 것은 직주분리랑 틀려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거분리로 갈게요. 그래서 주거분리가 여가적용하고 연관이 되면서 가는데요. 자, 우리가 주거분리라는 것은 경계지역에 의해서 우리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인근 지역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발생이 되죠. 그래서 가까운 지역도 그렇지만은 도시 전체에서 발생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우리가 여가적용에서 했던 것을 해서 우리가 오늘 시험 문제가 또 어떤 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면서 가도록 하죠. 자, 저소득층이 주거지역이 돼버렸다. 그럼 우리가 고소득층이 있는데 금이 갔어요. 자, 금이 가면은 계량 비용이 들어가죠. 계량 비용. 그 계량 비용이 만약에 2억 들어갔는데 주택 가치 상승분이 1억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럼 계량을 안 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여기를 떠나요.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적군의 침입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이거를 이질적인 요소입니다. 이질적인 요소. 그러면서 우리가 아예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으로 바뀌는 것을 천이라 그래요. 천이. 또 계승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하향여가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불량주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슬럼이 되고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럼 공원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에 들었습니다. 그건 부의 외복가가 발생합니다. 부의 외복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설명은 다 해드리고 책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고소득층 지역으로 이제 주거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주거지역이 저소득층이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량 비용이 들어가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계량 비용이 들어가면서 계량 비용이 1억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 상승분은 많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 상승분은 만약에 3억이 상승합니다. 그럼 계량을 하시죠. 저소득층은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은 나가고 고소득층이 들어오죠. 계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아예 고소득층 바뀐 것은 당연히 상향여가가 됩니다. 상향여가. 그러면서 세주택이 바뀌다 보니까 환경도 좋아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공원이 들어서죠. 그래서 정의회복가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겠죠. 정의회복가가 발생한다.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뭐가 시험 문제에 어제 나왔었냐면 요번에 27회 때 저소득층의 경계에 여기 있는 애들은 고소득층과 가깝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할증 거래가 되거든요.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 거래가 되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잘못 걸렸어요. 가격이 떨어지는 게 할인이에요. 자, 이걸 바꿔냈습니다. 27회 때. 그럼 저소득층들은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게 원하겠죠. 할증 거래를 원하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출제가 됐던 거는, 자, 우리가, 침입이라는 것은 이질적이에요. 저소득층이 있는데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침입이 아니죠. 이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있는 애는 반대고 들어가는 애가 중요하죠. 당연히 들어있는 애는 반대가 얘기를 할 테니까.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조건 하향여가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상향여가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제 손가락 보세요. 저소득층이 들어갔죠. 하향여가입니다. 자, 왜 하향여가가 되겠어요? 가치가 떨어지죠. 계량비보다.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들어갔습니다. 상향여가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
다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니을입니다. 밑에 우리가 박스 밑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주거 분리는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인구 집중으로 고도층 주거지가 저주거지가 서로 분리된 거고, 전체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발생한다. 그 내용은 잘 설명을 했고요. 니을이 핵심 포인트예요. 침입에 의해서 하향여가 과정이 반복되면서 고도층 주거 지역에 점차 저도층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저도층으로 바뀌는 과정을 천의와 계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이질적인 요소에 침입이 들어간 거고, 다른 요소로 변하는 게 천의와 계승이다. 자, 그래서 누가 들어가냐가 중요하죠. 저도층에 들어가면 하향여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주택의 노화가 심해서 결국 저도층의 주거지는 재개발돼서 고도층을 바뀌는 건 상향여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우리가 부동산 조세 정책으로 가서 끝내고 바로 이제 투자로 갈 텐데요. 조세 정책은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231페이지 밑에 조세의 기능과 조세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조세의 기능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부동산의 소득재분배라는 거는 세금을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거든요. 상속세나 재산세 같은 재분배, 소득재분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소득재분배만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민들은 주택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세상 특혜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주거가 공간이 분배가 되죠. 그래서 소득재분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자원배분의 기능도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조세를 통해서 토지용을 규제하거나 조장시켜 민간 공급물에도 활용될 수 있다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조세는 집가안정 투기를 억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 조세에 대한 분류는 세법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2차 과목에 우리 교수님 잘 설명하시죠. 그래서 그거는 배우시고, 그 다음에 234페이지 가시면 조세의 원칙이라는 것은 응익은 이익이 있는 것만큼 내고 응능은 능력에 따라 내는데요. 자, 수직적인 현평이 나올 겁니다. 이따가. 자, 수직평적은 동일 가격의 주택의 동일 세율인데, 자, 우리가 갑돌이와 을돌이가 서로 입사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럼 소득이 똑같으면 같은 세금을 매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사장이 있고 사원이 있어요. 그럼 사장이 더 월급이 많죠. 이건 수직적이죠. 수직적. 그럼 우리가 차등가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이 있으면 차등가세니까 수직적 형평을 달성해야 되고, 헨리조주의 토지 단위세 운동은 다 설명하겠고요. 그럼 이제 235페이지 가시면 학계론에서 거의 나오는 건 이쪽 부분이에요. 여기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학교에서 상문적으로 접근해 여기가 가장 많이 떴던 부분이에요. 조세의 전가와 기착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목이 조세의 전가와 기착입니다. 전가와 기착. 그러니까 전가는 뭐고 기착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건물주가 있죠. 건물주를 이제 임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를 부과. 근데 그런 말이 있죠.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넘겨버려요. 자, 그거를 조세의 부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조세의 부과라는 건 과세권자. 자, 예를 들어서 부과라는 것은 정부가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조세 부과가 아니라 전가입니다. 자, 표현이 우리가 임대인을 공급자라고 한다면, 자, 얘가 수요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생산자라고 한다면 얘가 소비자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료가 칠판 주기가 1,000원이고 임대료가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가격을 올리겠죠. 그래서 100원의 재산세를 부과시키게 되면 옛날보다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가격 올려서 1,060원만큼 올렸죠. 그럼 60원은 임차인이 부담한 셈이 되겠죠.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높아졌죠. 그만큼 자기가 원했던 잉여가 줄어듭니다. 가격 올리니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다고 나왔었어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는 줄죠. 그 다음에 다 전가시킨 건 아니라 우리가 40원은 공급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도 40원만큼 부과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담을 하니까
1,000원에 판매한 게 아니라 1,060원에 판매했다고 좋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격 올린 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재산세를 전가시킨 거거든요. 그럼 40원의 만큼 우리가 1,000원이라는 자체가 균형 가격이라는 자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에서 판매했어야 거기에 생산비를 빼고 이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격이 960원으로 떨어진 효과가 나타나면 자기가 받던 잉여가 준 거죠. 그럼 생산자 잉여가 주니까 공급자도 그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가 줄다 보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26회 때 출제됐던 문제였어요. 자, 근데 그것이 반반씩이 아니라 탄력성에 따라 틀려져요. 그래서 앞쪽에서 왜 공공주택에 대한 대체제를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보통 선진국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임대주택이 많을 겁니다.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럼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 수요자가 탄력적이에요. 유리해서. 갑돌이가 선진국에 산다면. 그러면 임대인이 재산세를 약간만 전가시키더라도 나간다 그래요. 그럼 얘가 막죠. 야, 미안하다. 너한테 조세 부담을 좀 작게 할게. 그래서 탄력적인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작아져요. 근데 후진국은 어떻죠? 후진국은 주택보급률이 적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대체제가 없죠. 그러면 수요가 비틀어져서 불리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가 방학 때 얘네 집 가갖고 선진국은 나간다 하니까 막았어요. 나간다 그러니까 뭐랄까? 나가라 그러죠. 나가니까 집이 없어. 그래서 다시 들어와. 그래서 임대인님 저는 어릴 때 조세를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보완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죠.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탄력성에 따라 틀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의 전가라는 건 조세를 처음 부과시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경제활동에서 부과된 실질적인 부담이 일부를 남한테 떠넘기는 걸 전가라고 하고, 전가된 실질적인 조세가 각 경제주체에 절성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60원, 40원, 그건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귀착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상도 한번 볼게요. 그래프상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한번 중요하다 보니까, 자, 그래프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임대료가. 근데 이 상태에서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상향 이동한다고 앞쪽에서 외부 효과 할 때 배우셨죠. 그럼 좌측은 양은 줄고 그다음에 가격은 상승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0원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만큼 이 부담을 누구한테 가냐는 얘기죠. 자, 그럼 부담이요 어떻습니까? 1,060원만큼 올렸어요. 그럼 요거만큼은 60원만큼은 소비자, 우리가 수요자가 낸 거죠. 그러면 1,0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이잖아요. 그럼 40원을 누가 냈어요? 이건 공급자가 낸 거죠. 그죠? 그래서 임대인 냈고 임차인 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은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줄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잉여가 줄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근데 그래프상 뭐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디가 잉여분이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경제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탄력 쪽은 유리하고 비틀어 쪽은 불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밌게 이렇게 한번 갑니다. 지루하시니까. 자, 전깃줄입니다. 참새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똑같지만 이 전깃줄에 있는 애들은 참새고 서 있는 애는 사람입니다. 그럼 A 참새와 B 참새가 있어요. 탄력적인 참새와 비탄력적인 참새입니다. 그럼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다면, 자, 결론부터 봅시다. 탄력적은 유리하잖아요. 그럼 수요자가 유리해요. 그럼 수요자의 조세 부담은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근데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불리합니다. 그럼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시키는 건 정부예요. 그죠? 그래서 총을 쏘려고 이제 총으로 겨룹니다. 재산세를 탄환을 장착시키면 총을 딱 쏘려고 하니까 탄력 쪽은 굉장히 빨라요. 그럼 날아가는 게 빠른 게 조금밖에 안 받고 비탈 쪽은 둔하기 때문에 많이 받죠. 자, 그러면은 완전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완전 탄력적은 완전히 유리해요. 그러면 얘는 전혀 안 맞아요. 전혀 부담 안 합니다.
그럼 전액 부담을 하지 않죠. 그래서 총물솔로 딱 차닥했더니 완전 탄력적은 완전 유리하기 때문에 완전 반응하기 때문에 날아가니까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근데 얘는 완전 비틀어측 잠재입니다. 완전 비틀어측 잠재. 그래서 완전 불리하기 때문에 얘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확 날아갔는데 얘는 총구를 딱 들이대니까 총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돌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구가 열받아갖고 이 자식 봐라. 그래서 방아쇠를 탁 당기니까 얼굴에서 피가 질질 흘리면서 어머 내가 다 맞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탄력 쪽은 유리, 비틀어 쪽은 분리로 가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자, 세금의 부과는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아닌 이상,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느 일방이 부담에 귀착하지 않으며 부담의 그 차이는 쌍방이 모두 귀착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래프를 그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은 우리가 어때요? 세금을 부과시키니까 자상향 이동하고 주택가치 조세 부과보다 적게 상승한다. 그래서 100원보다는 60만큼 상승한 거죠. 결론은 주택 소비량과 공급량이 다 줄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죠? 주택 수요와 공급 탄력성이 작은 쪽, 비탄력적 부담이 큽니다. 탄력적 부담이 작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부족률이 심한 후진국들은요, 이 수요자들이 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에서 우리가 어때요? 대체제가 없어요. 불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이제 당구장 표시는 헨리 조지 이론과 연결시킬 거고요. 양도소세와 헨리 조지 이론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가세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완전히 불려요. 그럼 임차인이 전부 다 부담합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완전히 불리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전부 다 맞죠. 자,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불리합니다. 그 대신 수요가 탄력적으로 유리한 상대편이죠. 그럼 소비자 부담이 작아지고 생산자 부담이 커져요.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불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으로 유리합니다. 생산자 부담이 작아지고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을 봤을 때 우리가 3번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3번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요. 자,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률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은 역진세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역진세라는 자체가 자, 우리가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역진세라는 정의를 이제 가야 될 텐데, 자, 일단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신규주택은 새 주택이에요. 재고주택은, 중고주택은 오래된 주택이죠. 그래서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을 본다면, 자, 공급자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자를 봅니다. 자, 우리 공급의 입장에서 신규주택 자체는 어땠어요? 자체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주택이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오래 걸립니다. 공급이 어려워요. 비탄력적이죠. 중고주택은 조금만 개선선하기 때문에 탄력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요는 상대편이죠. 신규주택은 오히려 탄력적이 되고, 자, 얘 재고주택은 비탄력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탄력적은 불리하고, 그 다음에 탄력적은 유리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규주택이 고소득층이니까 얘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는 차등가세, 누진세를 적용시키는 게 낫죠. 근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요. 자, 얘 부담은 탄력적, 비탄력적이 불리한 얘 부담이 커지고 얘 부담이 적어져요. 그러면 이 수요자가 고소득층이 조세 부담이 오히려 더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주택 저소득층이 비탄력적이니까 불리하니까 얘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오히려 상대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역진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진세는 같은 비율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진세는 가세 표준이 증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우리가 그 전기료가 이제 에어컨 때문에 작년에 난리 났잖아요. 누진세죠. 가세 표준이 증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은 높아집니다. 근데 오히려 가세 표준 증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자,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의 조세를 부과하면 신규주택의 소비자인 고소득층은 중고주택 소비자인 저소득층 비해 오히려 조세를 적게 부담해요. 역진세죠. 왜냐하면 신규는 고가주택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고 고소득층이 적게 부담하거든요. 중고주택은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적게 부담하고 수요자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탄력성과 조세 귀착 여부는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재산세는 역진세가 나타나요. 반대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역 같은 일이 있어. 역진세 안 좋다는 거죠. 누진세 차등가세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세 부담 형평성에 대한 외부 변수를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플러스는 다시 한번 갈게요. 탄력적은 유리라고 적어놓으세요. 수요자가 탄력적은 수요자가 유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커집니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이 유리하니까 생산자 부담이 작아지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니 생산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소득세와 토지 단위세 운동만 보면 되는데요. 자, 양도소득세는 이제 이 동결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본다면,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킨다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와요. 그 양도소득세는 유통과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강남에 막 집값이 올라가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투기 수요가 늘어나요.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야, 니네들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겠다. 그럼 니네들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1월 달이지 않니? 그럼 한 3월 달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킬 테니까 내 지금 물량을 지금 팔아라.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주택이 지금 확 쏟아져 나올 줄 알았어요. 그죠? 수요 억제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공급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양도세를 부과한 사람은 1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다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눈 깜짝 안 하죠. 정권 바뀌면 되는데 빼놓갑니다. 자, 그렇게 동결효과예요. 동결효과야. 동결효과는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요. 그럼 공급이 확 줍니다. 그럼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주고 가격 상승, 공급이 준다는 걸 얘기는 안 해줘요. 동결효과 나오면 무조건 가격 상승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 세법 시간에 보시지만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이 시장에 과열된 거에 양도세를 올리거나 투기 지역 지정을 해서 양도세를 실거래가 과세합니다. 그럼 거래량이 줄고요. 가격도 하락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양도세 동결효과가 나타나서 공급 물량을 안 내놔요. 주택가 반드시 하락하는 건 아니죠. 양도세 부과로 매도자가 시장에 매도를 유보합니다. 공급 물량을 감소시키죠.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가 시험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위세 운동은 우리가 이 지대이론에서 고전압파가 있었어요. 고잉이라고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는데요. 고전압파는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하나의 불로소득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있는 사람이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위세 운동은 앞쪽에 그 할아버지 하나가 있었죠.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그다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위세 운동은 이 고전압파는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부중성이라는 강조하기 때문에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는 가정에서 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를 개량시킨다는 것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토지 자체를 중요시한 거죠. 그러면 지주가 있어요. 갑돌이가 지주라면, 자, 얘가 을돌이한테 땅을 빌려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지대를 받아요. 지대가 토지의 임대료죠. 그럼 얘한테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키게 되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부중성에서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이 안 돼요. 그렇다 보면은, 자,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하죠.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이 공급자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가시킬 수 없고 있는 사람이 다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자, 토지세는 전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완전 비탄력적은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불기착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세금은 걷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세만 걷어라. 100% 토지를 징수하더라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단위세는 형평성,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자, 236페이지로 가셔서 거기에 그 방가로 3번에 밑에 당구장 표시, 방가로 4번에 요게 이제 시험제 나왔었는데 236페이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시키면은 주택은 공급과 수요를 주면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원하는 사람한테 자원 배분이 안 되죠. 근데 공급이라는 자체는 당구장 표시에 특히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세, 조선세를 부과시키더라도 토지량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자원배분이 되죠. 자원배분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 파트 조금 길게 갔는데요. 이렇게 마치고 투자 파트로 우리가 다음에 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 24강은 어떤 걸 배웠어요? 주택시장 여가과정과 조세정책이죠. 그래서 제 다음 시간은 우리가 제 25강 이 투자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